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아동문학의 2의 2강 두 번째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1강에서 그러니까 아동문학 수업이 어떻게 한 학기 동안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들었고, 두 번째로 아동문학이 무엇인지 아주 간략한 소개를 좀 들었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로 이제 아동문학의 특성과 한국 아동문학을 개괄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동문학 저번 시간에 이제 들어서 좀 이해를 하셨겠지만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아동에 대한 범주 구분도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여러분들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그걸 좀 더 이제 세분화 시켜가지고 도대체 아동 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동 문학의 특성을 보면 먼저 이제 단계성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 문학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아동이라는 범주 설정이 참 모호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동문학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뭡니까? 아동문학. 그렇죠. 초등학생들 정도 혹은 유치원생들이 보는 문학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아동문학 했을 때는 그 범주 자체를 어떤 유치원 초등학생으로만 한정짓기보다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청소년들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문학 형태다라고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동문학의 범주를 좀 더 확장시키자는 거죠. 물론 이제 한국 안에서의 어떠한 아동문학의 창작 행태라든지 혹은 현재의 어떤 유통시장 안에서 출판업계 안에서의 아동문학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어떠한 청소년을 위한 아동문학이라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게 사실이죠.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청소년 문학이라는 게 과연 존재를 하나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어떤 면으로 본다면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죠, 실제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뭐 흔히 그러니까 중고생들에게 뭐 보여줄 수 있는 아동문학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대상을 어떤 중고생으로 설정해 놓고 창작되는 문학도 거의 없죠. 아니 뭐 전무하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가끔씩 어떠한 그 문학이 그러니까 소설 정도가 창작되고 있기는 하지만 뭐 이런 형태 있죠. 혹시 혹은 그러니까 청소년을 위한 시가 존재하는가? 혹은 희곡이 존재하는가? 했을 때 참 애매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제가 이 문학판에 있긴 하지만 뭐라고 말하기가 참 모호합니다. 실제로. 그것은 창작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냥 아동문학 하면은 그냥 우리가 단순화시켜서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아주 단순화시켜가지고 유아기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혹은 아동기 우리가 이제 아동기라고 하면 이제 초등학생 정도가 되겠죠. 초등학생 정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학은 존재하고 있지만 여기 나와 있듯이 어떠한 단계성에 따른 아동의 성장 발달 단계에 따라서 대상이 선정됐다 했을 때 청소년기는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단계성을 가지고 아동문학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은 보여주는 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하는 바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총 6단계 정도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이제 자장 이야기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장 이야기기, 뭐 교재를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장 이야기기 해가지고 4세 이전을 이야기하고 있죠. 4세 이전. 그래서 자신의 주변을 둘러싼 주변을 이야기를 통해 재확인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혹시 조카가 있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을 생각을 해보면 4살 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지가 않죠. 그리고 4살까지는 그냥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어린아이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버지, 엄마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그 아버지, 엄마에 의해서 어떤 사회 그러니까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 사회 생활을 주로 부모를 통해서 인지하게 되죠. 그러면 그 사회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있지도 않지만 물론 이런 거죠.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인지하는 것은 뭐 이를테면 라깡이라는 어떤 그 정신분석학자에 의하면 어, 타자를 인지하는 순간부터 인간의 어떤 삶이라는 게 시작이 되고 이제 거울 단계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어렵기 때문에 뭐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이 거울 단계를 거치면서 타자를 인지하게 되고 그 타자를 인지하게 되면서부터 인간은 어떤 타자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면서 죽을 때까지 어, 타자를 통한 욕망을 추구하다가 죽는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그 어떤 정신분석학적 연구라는 게 모두 100%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거기에서 라깡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뭡니까? 타자에 대한 인식이었거든요. 타자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태어나서 그러니까 유아기 이전에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8개월 정도부터 타자를 인지하게 되고 그 인지된 타자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투영시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18개월 이후라고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이제 흔히 뭐 한 두세 달 정도가 두 살 정도부터가 되겠죠. 우리나라 나이로 따진다면. 그럼 2살부터 이제 뭐냐면 타자를 인지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누굽니까?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인지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족들이 되겠죠. 자신의 주변을 둘러싼 가족. 그러면은 자신을 둘러싼 가족이라는 것은 뭐 아버지, 어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그 이외의 가족들이 자신의 주변을 둘러싼 타자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럼 자신을 둘러싼 타자들을 통해서 어, 자신을 재확인한다. 이게 이제 자장 이야기라는 건데 결국 그 아이들이라는 것이 인지하고 있는 것이 거의 없지요. 그냥 아빠 엄마를 하는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도 4살 때 과연 무엇을 했을까 했을 때 뭐 별다른 뭐 특징적인 것들이 드러나는 시기는 아니죠. 그냥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아동문학을 배우고 있지만 이런 이론적인 측면을 배운다 그랬을 때 이러한 시기 구분이라는 것은 그 시기 정도의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 주변을 이해하고 있었구나라는 정도로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면 두 번째로 옛 이야기가 나오는데 4세에서 6세 정도에 해당되는 시기이고 자기중심적 사고가 발달하고 선악의 판단이 싹트는 시기다라는 게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4살부터 6살까지를 보면 그냥 자기중심적 사고가 발달했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 중심의 사고를 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 중심의 사고를 한다는 것은 내가 배고프니까 뭡니까? 배고프면 아이들은 뭐예요? 울지요. 울면서 뭐예요? 그렇죠. 우유를 달라 그러는 거, 밥을 달라는 걸 요구하죠. 그러면은 이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기 아이들의 행동이라는 것은 내가 배가 고팠을 때 밥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무언가, 그러니까 밥 이외에 또 다른 무언가를 먹고 싶을 때 엄마에게 우는 행동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투정을 부린다고 그러죠. 뭐 투정 같은 걸 부려가지고 그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가족들이 나에게 그런 투정을 부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아이는 아직까지 뭐예요? 그렇죠. 올바른 인지라든지 사고를 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인 어른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요구라는 게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선악의 판단이 싹 트는 시기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부모들로부터 어떠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행위들이 옳고 혹은 그른 것들,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선악이죠.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을 판단이 싹 트는 시기라는 것은 해서는 안 돼라는 것들이 제지가 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무조건 울지만 그것은 이제 4세 이전까지는 모든 것들을 아직 어떤 판단 능력 자체가 설정되지 않았다라고 부모들조차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4세부터 6세까지는 뭡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흔히 한국적 사회 안에서 보면 어린이집을 다니는 그 시기라고 할 수가 있죠.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그럼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어린이집을 다니는 그 시기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선악의 판단이 싹 트는 시기라는 것은 바로 그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뭡니까? 부모들을 통해서 어떠한 압제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제지,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이건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저지당하게 되는 거죠. 말이 지금 제가 지금 조금 꼬이고 있는데 그 저지당하게 되니까 그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선악의 판단 기준이 조금씩 만들어지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화기, 이제 우리 한국적 상황 안으로 본다면 6세에서 8세이기 때문에 뭡니까? 그렇죠. 유치원기라고 할 수가 있죠. 유치원기. 유치원기라는 것은 이제 어린이집이 어떠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린이집에서 어떤 사회적인 것들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서 사회라는 것들을 접하는 시기가 이제 어린이집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학이라고 할 수 있는 6세에서 8세 그러니까 유치원을 다니던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부모, 가족을 떠나서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생활 장면에서 행동 규범에 관심을 가지며 가치 판단의 기초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가족을 떠나 어떠한 사회라는 것에 발을 디뎌놓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어떤 사회라는 것에 발을 디뎌놓는 시기라는 것 자체가 그 사회의 특성이라는 것이 뭐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회적 죄송합니다. 사회적 특성이라기보다는 이런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회라는 것은 부모 혹은 가족을 벗어난 또 다른 형태의 사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유치원이라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 유치원이라는 공간에 들어서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제뭐 아들과 딸이 한 명씩 있는데요. 그 아들과 딸이 지금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데 그 몇 년 전에 이제 아이들이 유치원을 갔다 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작업을 하고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업을 하고 왔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작업을 하고 왔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얘네들한테 무슨 작업을 시켰지? 아니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작업하면 뭡니까? 이꼬르 노동이죠. 노동. 노동이기 때문에 작업을 하고 왔다 그러면 아니 무슨 유치원에서 유치원 아이들한테 데리고 나와가지고 노동을 시키는 거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작업이라는 것은 일종의 수업이죠, 수업. 수업인데 그 수업을 작업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뭐 하고 왔는데 그랬더니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떠한 그러니까 그 노래 부르기를 했다. 노래 부르기 작업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래 부르기 작업이라는 게 하나의 사회 안에서 같이 그러니까 가족을 떠난 또 다른 나와 동년배의 아이들과 앉아가지고 뭡니까 노래라는 하나의 동일한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바로 뭡니까 사회생활의 기본과 기초를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같이 노래를 부를 때는 자기 혼자 부르는 것이 허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를테면 화음이라는 것을 맞추게 되는 것이고 자기 혼자만의 어떤 독창적인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과 어울려서 노래를 불러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일종의 사회생활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생활 장면에서 행동 규범을 이런 데서 배우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게 이러한, 그러니까 유치원 시기를 지나서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8세에서 10세에 해당되는 동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동학이라는 것은 생활 공간 확대를 통해서 자주적 태도와 가치 적용을 증대하는 시기다. 이렇게 되어 볼 수가 있는데, 생활 공간의 확대라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어떠한 그 교육 체계 안에서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유치원에서는 어떠한,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학습 체계 안에서도 유치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그 구분하게 되는 학습의 체계라는 게 정해져 있지가 않죠. 그런데 초등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뭡니까? 학습의 체계라는 게 명확히 구분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뭐 흔히 얘기하는 과목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식으로 과목이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이 나뉘고 본격적인 어떠한 그 학습이 구체화되고 체계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생활 공간의 확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자주적 태도와 가치 적용이 증대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교칙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고, 그 교칙에서 초등학교 안에서의, 그러니까 선생님과 그 담임 선생님,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유치원 안에서의 어떤 그 체계라는 것도 부분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어떠한 그 교육 체계 안에서 단계성이라는 게 나타나고 거기에서의 가치 적용이 증대된다는 건 바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학습하고 교육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시기가 바로 동학이라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앞서 살펴보았던 그 유치원 그 단계에서는 생활 공간이 새롭게 이제 사회라는 것으로 확장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읽어야 될 책과 이 시기, 그러니까 동학에 접어들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초등학생이 돼가지고 그 초등학생으로서 어떤 자주적 태도와 가치 적용을 요구받는 시기가 되었을 때 읽게 되는 책이라는 게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읽는 책, 그 다음에 유치원 때 읽었던 책,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해봐도 여러분들 초등학교 조카가 있다면, 뭐 저는 이제 제 아들 딸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있죠. 애니메이션을 봐도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치원을 들어가기 전까지 어떤 우리가 이제 뽀통령이라고 하죠. 뽀통령 뽀로로를 갖다가 보고, 그래서 계속 뽀로로를 보다가 이제 유치원 들어가 가지고는 저희 아들 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 포켓몬스터를 보더라고요. 포켓몬을 막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 때까지 같이 포켓몬을 보다가 이제 지금 이제 3학년, 4학년 올라갔는데요. 3학년, 4학년 올라가니까 포켓몬 안 봅니다, 이제. 포켓몬 안 보고 다른 만화들을 보고, 혹은 만화를 안 보고 요즘에 이제 유튜브가 발달되다 보니까 유튜브 안에 나오는 어떠한 그 재미난 것들, 재미나는 것들 제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는데 뭐 발가락 선생님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흔한 남매 요즘에 많이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흔한 남매를 막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흔한 남매의 그 내용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과연 보기에 적당한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그러니까 흔히 남매들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야기를 막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아들과 딸이 둘이 연년생 차이가 나는데요. 이들이 서로 이제 그 남매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하고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받아들이고 웃고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동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초등학생으로 성장을 하고 나서 그 시기에 이제 뭐 합니까? 그렇죠. 자기가 이제 생활공간 확대, 초등학교라는 생활공간으로 들어서게 되면서 교육이라는 본격적인 체계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 안에서의 어떠한 자주성, 가치 적용, 가치 판단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어떤 보여주는 동화라는 건 역시 자주적 태도와 가치 적용이 주 내용이 되는 그러한 책들, 그러니까 동화책이라든지 혹은 동요, 동시와 같은 것들이 이 시기에 읽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거죠. 다음 이제 10세에서 12에 물어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물어기라는 것은 이제 초등학생으로 따진다면 지금 뭡니까? 그렇죠. 이제 한 3, 4학년 정도가 되는 거죠. 3, 4, 5학년 정도가 되게 3, 4, 5학년 정도 되는 그 시기고 이제 본격적으로 뭡니까? 논리적 사고력이 발달하고 새로운 행동 영역을 적극 개발하는 시기다. 이 시기가 되면 이제 초등학생 이제 중학년 정도라고 뭐 보통 이제 우리가 초등학생을 저학년 혹 그다음에 고학년 이렇게 나누는데 그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는 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논리적 사고력이 발달한다는 것은 이제 저학년 때 이제 초등학교에 막 들어와 가지고 어떤 가치 판단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를 갖다 정확히 구분해내지 못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었다면 이 무럭인 10세에서 11세라는 것은 이제 정확히 어떠한 선악의 가치 판단이라는 것이 명확해져 가지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아이들에게는 뭡니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부모님들께서도 명확히 하죠. 자, 이런 거죠. 자, 네가 오늘 학습할 내용이 여기에서 여기까지다. 그러면 영어를 뭐 얼마 정도를 해 놓은 후에 TV를 몇 분을 시청을 해라. 혹은 유튜브를 몇 분을 봐도 된다. 라는 것을 이렇게 규정 짓고 이렇게 단정 지어 놓으면 거기 안에서 아이들은 뭡니까? 그렇죠. 논리적 사고력으로서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히 구분 지어 놓고 그 안에서 내가 부모들이 말했던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거기에서 파생돼 나오는 행위라는 것, 그다음에 행동이라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갖다가 정확히 구분해낼 수 있는 시기가 정확히 구분해낼 수 있는 시기가 11세에서 12세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 지금의 아이들의 어떤 판단력과 사고력이라는 것은 훨씬 더 과거에 비해서 빨라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조기 교육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 조기 교육이라는 것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컸을 때와 지금의 아이들의 생활 환경을 놓고 보면 지금 아이들은 유튜브라는 그 공간 자체가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본다면 영상 세대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여러분들도 영상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어린아이들은 훨씬 더 여러분보다는 영상 세대에 해당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논리적 사고력이 발달하고 새로운 행동 영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이 시기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아동문학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 시기는 아동문학에 대한 이해에 대한 전반적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이제 향후에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아동문학 창작을 하게 될 건데, 그 아동문학 창작에 있어서도 그 대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정확히 이해한 후에 이런 거죠. 타겟팅을 명확히 선정해서 그 타겟팅이 명확히 선정된 후에 그들에게 어떠한 아동문학을 어떻게 창작해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예. 이것이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타겟팅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 여기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시기 구분을 하고 있느냐. 물론 이제 이 시기 구분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불명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시기 구분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죠. 그러니까 그 시기, 이 시기에 어떠한 아이들이 어떠한 식으로 그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창작해내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뭐 전기기가 남아있긴 한데 이 전기기라는 게 결국 초등학생에서 이제 중학교로 넘어가는 그 시기죠. 그 시기에는 현실에 닥친 문제를 타개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시기다라는 것이 결국 이제
비로소 이제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도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또 엄연히 다르죠. 한국 사회 안에서의 어떠한 이런 거죠. 교육 체계라는 거 안에서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의미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아동문학의 범주를 놓고 봤을 때, 초등학생 이상을 벗어나게 되면, 어떤 아동문학이라는 것을 접하는 것들이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아이들의 인식 체계라는 것 안에서도 아동문학은, 초등학교 때 이미 뭡니까? 그렇죠. 이거 그 초등학교 때까지 해야 될 문학 형태이고 초등학교를 벗어나면서부터는 이거는 뭐 굳이 우리들이 볼 필요가 있는가라는 인지를 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아동문학 창작을 한다 그랬을 때 그 대상은 어떤 면으로 본다면 초등학교 지금 이제 고학년만 돼도 5학년, 6학년만 돼도 아동문학 별로 흥미를 가지지 않고 아동문학 자체를 갖다가 좀 타부시 해버리죠.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전까지 우리가 이제 어떠한 그 아동문학이라는 그 체계 안에서의 우리가 대상을 선정해 놓고 그들을 대상으로 삼아서 어떤 문학을 창작한다 그랬을 때 어디까지인가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까지가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현재의 아동문학의 최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6단계 정도로 어떠한 그 시기 구분을 해봤는데요. 이러한 시기 구분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제 왜 그럼 시기 구분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그 시기 구분을 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동문학의 창작에 있어서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단계성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단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단계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상을 선정하고 그 선정된 대상에게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접근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인지 이런 거죠. 우리가 문학을 창작하는 데 있어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 성인 문학,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 소설, 희곡의 창작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성인 대상이기 때문에 성인들이라는 것은 이미 뭡니까? 가치 판단이 명확히 서 있고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대상 선정에 있어서 명확한 이 구분이라는 게 없이 그냥 성인이라고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아동문학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여기 아까부터 말했던 4세까지 4세 이후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할 수가 있죠. 4세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한다 그랬을 때 그것을 아이들이 얼마만큼 받아들이느냐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이제 쉽게 얘기하면 언어 안에서도 이제 이런 거죠. 문자 언어라는 것이 4세 이전까지는 별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4세 이전까지의 어떠한 아동문학이라는 것이 창작된다고 했을 때는 주로 지금 현재의 어떠한 시대상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영상 위주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림들을 막 보여주고 그 그림들을 통해서 어떤 학습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측면들이 강하다면은 이게 이제 4세 이후에 어떠한 어린이집 뭐 우리 이제 교육 체계 안에서 본다면 어린이집을 거쳐서 유치원을 가게 되고 유치원을 거쳐서 초등학교를 가게 되는 그 과정 안에서의 학습이라는 것이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발달되고 상향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아이들의 사고 체계라는 것 역시 발달되고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 단계성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창작되어야 된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단계성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예술성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술성이라는 것은 결국 독자에게 감동을 줘야 한다는 거죠. 어, 독자에게 감동을 줘야 된다는 것은 문학이 가지고 있는 문학 본연의 어떠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문학이 뭐냐 그랬을 때 문학이라는 것은 바로 독자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창작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학적 표현을 통한 예술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반문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무슨 아동문학이 예술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동문학 역시 문학이기 때문에 하나의 문학으로서의 예술성이라는 것은 분명히 확보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을 간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학에서의 어떤 예술성이라는 것이 추구되는 것과 더불어서 흥미성과 교육적 효과가 뒤따라야 한다. 그 재밌어야 된다라는 거죠. 재미와 더불어서 또 뭡니까? 흥미성이라는 것은 그렇죠. 교육성이라는 것은 그렇죠. 교육적 효과라는 건 역시 간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간과하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그렇습니다. 아동문학이라는 것은 아동기에 아이들에게 문학이라는 하나의 형태로서 주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의 교훈적인 것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왜 아동문학이 익히느냐, 보여주느냐 했을 때 재밌으면 되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재미와 더불어서 뭡니까? 교육적 효과라는 건 역시 증대되게끔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흥미성, 일단 재밌어야 됩니다. 재밌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재미라는 것이 그러나 말장난에 의한 원초적인 것들의 재미가 아니죠. 어, 뭐에 바탕을 둬야 된다? 문학성이라는 것을 놓고 어떠한 재미라는 것이 가미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학성을 놓고 재미라는 것이 가미돼야 된다는 것을 놓고 보면 먼저 고정관념을 깨고 진실된 리얼리티를 창조하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아동문학이라는 게 고정관념을 깨라라는 것은 우리가 이 아동문학의 창작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성인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성인들이 아동문학을 창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성인들의 입장에서 아동문학을 창작하는 데 있어서 고정관념을 깨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이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를 갖다가 생각을 할 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성인으로서의 인식의 틀 안에서 아동문학이 창작되는 것은 좋은 아동문학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정관념들을 깨고 리얼리티를 창조하라는 것은 리얼리티라는 것이 결국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문학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것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문학이라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말장난에 의한 원초적 그 재미만을 추구하다 보면 그거는 뭡니까? 가십거리가 되는 거죠. 가십거리.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냥 가십거리이지 그것이 문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문학이라는 것은 적어도 그 문학이 가지고 있는 예술성과 또 뭡니까? 창작 의도가 명확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문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학의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 취지 이런 것들을 아동문학이라는 건 역시 같이 가야지 그것을 포기하고 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 흥미성과 더불어서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바로 뭡니까? 그렇죠. 교육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교육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작품 속에 교육적 요소들을 녹여내 가지고 목적이 아닌 결과의 교육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목적문학이라는 것도 성인문학 안에서 결코 좋은 것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적문학의 대표적인 것들을 바로 북한문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문학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이런 거죠.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선전하기 위한 어떠한 책들 이런 것들이 일종의 목적 문학이죠. 그런 목적성이 띄게 돼버리면 문학의 어떤 예술성이라는 것이 반감되고 어떤 예술적 효과라는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지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아동문학이라는 건 역시 목적이 아닌 결과로서의 교육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 작품 주제로 자유, 평등, 평화, 박애, 사랑 등을 기조로 해가지고 그것들을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것인지 결과론적으로 이 책을 읽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자유로서 나에게 받아들여져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게끔 창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을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교육성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을 반드시 아동문학 안에서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가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단순 명쾌성이라는 게 있죠. 단순 명쾌성이라는 것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린이라는 그 대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해서 구성이 단순하고 명쾌한 결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문학적 효과를 의식해서 미완의 결말이라는 것은 지향돼야 한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에서 아동문학이 창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 아동문학이 창작됐다면 그 아동문학이라는 것은 좋은 아동문학이 아니라 나쁜 아동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 상에서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어떠한 그 아동문학의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우선 2강의 첫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여러분들 쉬셨다가 한국 아동문학 개관 편에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합시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